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15번째 페이지. 오늘은 우리 주변의 그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확한 이름 대신 그거 있잖아 그거라고 불리는 그것들을 모아서 그거 사전이란 책을 펴내신 분입니다. 매일경제 홍성윤 기자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는 잡다한 지식사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사전과 잡다한 지식사전. 너 운명적으로 좀 엮여 있는 느낌이 나네요. 저도 그런 걸 좀 느꼈고 네. 그래서 모시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흔쾌히 초대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어쩌다가 이런 책을 펴내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계기가 좀 말씀드리면 좀 너무 하찮고 웃겨서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온수가 너무 늦게 나와서 그렇거든요. 댁에서? 네. 예. 그게 이유가 제가 이제 샤워를 하려고 이제 샤워실에서 온수를 틀었는데 네. 그럴 때 있잖아요. 왜 그날따라 온수가 너무 늦게 나오거나 맞아. 예. 아니면 온도 맞추기가 너무 까다롭거나 그래서 이제 그날따라 온수가 너무 늦게 나와서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물을 틀어놓고. 근데 하필이면 또 그때 제가 새 샴푸통을 뜯어서 네. 혹시 샴푸통 보시면 네. 그 펌프가 함부로 눌리지 않게 한번 잡아주죠. 한번 잡아주는 네. 그런 클립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걸 보통 빼서 바로 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날따라 제가 이제 온수를 기다리면서 손에서 이렇게 만지작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거 이름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잡아주는 클립이요? 네. 평상시면 그냥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을 건데 예. 그날따라. 예. 그래서 이게 세상에 샴푸통이 수십억 병은 쓰일 거고 이걸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치. 개발하는 사람 다 있을 텐데 그치. 우리는 왜 이걸 이름을 모르지? 한번 그렇게 딱 눈에 밟히니까요. 예. 그 다음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 중에 그렇게 항상 주변에 있지만 이름은 몰랐던 그런 무명의 사물들이 막 눈에 밟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됐던 거였고요. 예.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무명인 거 아닌가요? 이름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있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거를 만드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주문을 할 때도 발주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런 무명의 사물들을 좀 찾아보니까 세상에 너무 많아서 이런 거를 저만 알기엔 좀 아까우니까 한번 좀 조사를 해볼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도 엮게 되고 글로 엮다 보니 또 책까지 또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좀 약간 하찮은 계기인 것 같긴 한데 진짜 재밌는 계기이기도 네. 하네요. 그래서 지금 그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클립록이라고 하거든요. 알아보셨군요. 네. 클립록? 네, 록은 그 잠그다 할 때.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스토퍼라고 지칭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클립록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라도 하다 보니까 이런 하찮은 물건들에게 다 어떤 나름의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 것처럼 그 말을 좀 빌려오자면 세상에 의미 없는 사물은 없더라. 그래서 그 아무리 하찮고 사소한 일상 속 사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그 좀 대단한 그 당시 대단했던 등장, 떠들썩했던 발명, 그리고 그 사람들과 세상을 이롭게 해줬던 어떤 쓸모가 있었는데 그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흔해지면서 그 의미가 많이 좀 퇴색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이름을 까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흔적들을 좀 누군가 한 명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첫 걸음이 아마 이름을 아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한테 좀 의미 부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모를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것들을 싸그리 모아서 또 재미있는 책을 펴내셨습니다. 그거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근데 우리가 뭐 간단한 자료를 조사하려고 할 때도 이름을 일단 입력해야 뭐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름 없는 그거들에 대한 책이어서 이 자료 조사가 이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까 클립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름이 없는 사물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제가 호기심이 먼저 생기고 그 물건을 궁금해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기심이 일단 가 닿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찾을 수는 있더라고요. 샴푸 잠궈주는 뭐 이렇게 치면 나오긴 그렇죠. 나오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뭐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사람들이 똑같은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해답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힌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책을 쓰면서 중시했던 거는 워낙 다양한 사료들이나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좀 오류라던가 아니면 좀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좀 조심스러웠고요. 이제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은
뭐 서적이나 논문 같은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전문 사이트나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경매 사이트가 의외로 많이 쓰였어요. 소더비 같은 그런 공신된 공인력 있는 경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 정보가 확실해야 되니까 좀 아무래도 좀 그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기입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칭도 나오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더 자주 활용한 곳이 있다면 특허 정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구글 특허라던가 우리나라의 키프리스 같은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입력을 해서 특허 정보 문서를 찾아 들어가면 그 인용 문서, 기술 문서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선행 기술 이런 것들을 하나씩 거슬러서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그 처음에 출발점을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정보를 많이 최대한 수집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옥석을 좀 가려내서 좀 책으로 엮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확실히 기자가 쓴 책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공들여서 쓰신 게 티가 납니다. 다 팩트에 기반한 어떤 유래나 어떤 명칭의 역사 이런 것들을 책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홍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로 친숙한 우리 냉장고 안이나 혹은 이제 밥상 위에서 볼 수 있는 이름 모를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거. 이거가 그거 사전을 대표하는 이제 방송하면서 이렇게 아나운서여서 그거라는 말을 많이 써본 적이 없는데 그거예요 오늘은. 그거 사전을 대표하는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겨울철 최고의 간식이죠. 그 귤에 보면 귤에 붙어있는 그 하얀색 실 같은 그거의 이름과 어떤 이야기를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귤락입니다. 저 하얀 부분이 귤락. 네, 귤락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게 이제 귤과 과육하고 껍질 사이에 붙어 있는 중과피, 그러니까 중간 껍질의 일종인데요. 이게 제가 왜 그거 대표라고 했냐면 제가 시리즈 연재물을 쓸 때 가장 처음 썼던 꼭지이기도 하고 독자분들이 가장 좀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일단 귤락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귤락은 한의학에서 온 이름입니다. 좀 예상외인데요. 그 우리가 인체의 기혈을 이렇게 흐르는 그 통로가 있는데 한의학에서 그걸 이제 경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경맥에서 잔가지처럼 뻗어 나오는 다른 통로들을 낙맥이라고 합니다. 낙맥이요. 그래서 낙맥.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저희는 경락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경락 마사지 받는다 할 때. 근데 귤의 그 하얀 껍질 부분을 보시면 마치 인체의 기혈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잔가지처럼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게 마치 귤의 경락 같다. 진짜? 네, 그래서 귤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은근히 좀 고급진 이름이죠. 심오하네요. 네, 심오한 이름입니다. 이게 영어 이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이름은 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데 TH 발음이고요. 이게 첫 번째 뜻은 귤락인데요. 두 번째 뜻이 재밌습니다. 골자, 핵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에다 좀 의미 부여를 해봤는데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귤의 흰색 부분 좀 입에 거슬린다고 떼서 드시잖아요. 저는 완전히 제거해서 어렸을 때 먹었어요. 그렇죠. 저도 색만 남게. 저도 아이들한테 귤 까줄 때 애들이 싫어해서 다 따서 주거든요. 근데 모든 과일이 그렇듯이 저희가 떼서 버리는 부분에 영양소가 많아요. 그렇다더라고요. 네, 근데 귤락도 마찬가지인 게 히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뭐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던가. 근데 저희는 사실 그거를 그냥 좀 별거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중에 의외로 알짜배기, 핵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 피스라는 단어와 한번 연결을 해보면 좀 나름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그거 사전이라는 책을 쓰면서도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의 의미나 이런 데서 좀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서 좀 메시지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던 거라서요. 귤락이 어떻게 보면 가장 딱 그런 대표적인 그거여서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일상에서 정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다 보니까 또 연결점을 찾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런 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거는요. 그 피자 배달을 시키면 피자 중앙에 다소곳이 이제 꽂혀 있는 그거 아시죠? 하얀색 플라스틱 산바리처럼 생긴 그거. 저것도 이름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뭔가요? 피자 세이버입니다.
피자 세이버. 네, 구해준다. 네, 구해준다. 구원자. 아주 이름이 거창하죠.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없다고 치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자가 간 만들어서 그 배달 상자 안에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그 안에서 열기와 습기가 올라오겠죠. 네. 그러면 보통 피자 배달 상자가 네. 골판지로 만들었잖아요. 예. 종이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습기와 열기 때문에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아. 그럼 점점 처지다가 피자랑 맞붙겠죠. 아, 박스 윗부분이 피자랑 네. 맞붙는다. 처져가지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피자는 어떤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열었을 때 골판지가 토핑으로 올라가 있던가. 그렇지. 네. 아니면 골판지와 함께 그 치즈와 토핑이 다 딸려 올라가서 빵만 있거나. 그러네요. 네, 굉장히 사고죠. 아, 참사죠. 참사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계속 반복했지만 아 불편해도 어쩔 수 없지 배달 피자가 뭐 이렇지라고 생각하고 먹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아 난 도저히 이거 못 참겠어. 난 피자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는 난 용서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분이 미국 뉴욕에 계셨습니다. 아. 그게 1983년에 그 카멜라 비탈레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 시의회에서도 일하셨고 뭐 평범한 가정주부로도 있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간단한 플라스틱 산발이 모양을 만들어서 피자 가운데 올려놓으면 그게 내려가다가 상자를 떠받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발명을 하시고 특허를 출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피자 세이버의 시초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 계셨던 아니요, 분이 80년대. 80년대. 네, 83년. 아, 저게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첫 발상하기가 엄청 쉽지 않을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분은 뭐 특허를 내거나 좀 떼돈을 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떼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면 피자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피자 시장의 규모가 25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에서만 한 해 판매되는 피자가 30억 판이라고 해요. 미국의 국민 음식이다 보니까. 예. 그럼 당연히 아니 이런 엄청난 시장에 핵심적인 걸 만들었는데 당연히 떼돈 번 거 아니야? 30억 개 파는 건데. 네. 예. 아니, 하지만 많이 못 버셨어요. 왜죠? 왜냐하면 이분이 매년 특허료를 납부해서 그 특허를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납부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특허권이 소멸됐어요. 아, 어떤 특허의 중요성을 모르셨나? 이게 제가 그 안에서 조사해 본 사물들 중에 이런 예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특허하신 분이 발명하신 분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발명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좀 인식이 없으셔서 특허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하셨거나 아니면 이 특허를 유지하는 어떤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그 경제적인 이유로 그걸 이제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피자 세이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도 섞여 있는 게 이게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단순하지만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하지만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재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독점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다리 3개 아니라 4개 만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피해갈 수도 있고 진짜. 소재를 바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발명하신 분은 그렇게 뭐 어떤 특허로 인한 돈이나 아니면 명예를 얻으시진 못하셨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삶에 되게 큰 도움을 줬지만 이런 식으로 인정을 못 받고 그냥 잊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오늘부터라도 피자를 드실 때 아, 비탈레님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운 분이죠. 네,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고 드시면 그래도 좀 가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피자 박스 열어서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저 피자 세이버 아닙니까? 네, 그렇죠. 피자를 진짜 말 그대로 구하고 장렬하게 약간 전사하는 느낌. 네. 정말 고마운 물건이고 발명하신 분도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세 번째 그거를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번엔 빵집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빵집에서 우리가 그 봉지 식빵을 이제 사면 그 봉지 윗부분 그 비닐을 묶어주는 그 약간 철사같이 생긴 끈, 저거 아시죠, 여러분? 저거가 이름이 따로 있나? 그냥 철사 뭐 끈 이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되나요? 뭐 그래도 되지만 원래 정확한 명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위스트 타이라고 합니다. 트위스트 타이. 말 그대로 이렇게 꼬아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익숙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빵끈이나 컬러 타이로 검색하시면 더 우리나라에선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식 명칭은 트위스트 타이고요.
얇은 철사를 종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필름 같은 걸로 감싸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끝을 비틀어서 감으면 철사를 할 때랑 달리 잘 풀리지도 않고 맞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그 풀거나 체결하기 더 쉬워서 네. 이제 널리 쓰이고 있죠. 저게 있으니까 이제 실온에 놔도 한 2, 3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쉽게 마르지 네. 않고. 그렇죠. 저거와 관련해서도 좀 해주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거의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이게 1939년에 미국의 한 회사에서 제품화한 걸 시초로 봅니다. 이제 초창기에는 그 식물의 줄기 등을 이렇게 기둥에 묶어놓는 원예용으로 쓰였어요. 저희도 왜 지금도 나팔꽃 같은 거 네. 막대기에다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방향 잡아주고. 네, 방향 잡아주고 할 때 원래 그런 용도로 쓰였던 거고요. 이제 그때 만들었던 회사가 그 TNT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너무 잘 나가니까 아예 사명을 바꿨어요. 트위스트 EMS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도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원예용으로 썼던 이 트위스트 타이가 제빵업계로 들어온 거는 한 20년쯤 지나서예요. 그 찰스 버포드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당시 농장에서만 쓰였던 이런 포장끈 매듭 기계, 이 기계를 이거를 빵봉지 묶을 때 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셔서 네. 그런 빵봉지를 묶는 기계를 고안을 하셨고 그게 이제 트위스트 타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제빵업계로 들어온 계기가 됩니다. 예. 참고로 이 버포드라는 분이 네. 제빵업계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셨어요. 아, 그래요? 또 하나 발명한 게 예. 있는데 예, 뭐죠? 그 햄버거에 깨 뿌려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게 근데 이것도 그게 활용점정이에요. 예, 햄버거에.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막 그 미국 베이킹 협회 막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하시고 대단한 분이세요. 김탁구 이상이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제빵업계에서 널리 쓰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포드 선생님. 네. 요새는 근데 이제 트위스트 타이 대신에 약간 네모난 플라스틱 클립 같은 거를 이제 끼워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거의 절반의 정답이 나왔는데요. 아, 그 이름이? 네. 아, 예. 그 이름이 브레드 클립이라고 합니다. 빵 클립이죠, 말 그대로. 브레드 클립. 네. 이렇게 납작한 네모 형태로 돼 있는데 그 안에가 약간 C자형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넣으면 빠지지 않게 돼 있죠. 이것도 발명의 계기가 재밌는데요. 예. 그 미국의 발명가이자 사업가인 플라이드 팩스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1952년에 출장을 갔다 오는 비행기에서 땅콩 봉지를 하나 받은 거예요. 땅콩 봉지 뜯어서 먹고 좀 남았나 봐요. 네. 저는 그 남는다는 걸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저도 사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봉해놓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안 쓰는 신용카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가위를 좀 빌렸는지 해서 잘라서 이렇게 클립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꽂아봤더니 야. 딱 된 거죠. 그러네. 그래서 요건 좀 사업성이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1950년대인데 막 비닐봉지가 이제 생겨나서 막 여러 사업 분야에 쓰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비닐봉지에 딱 하면 딱이겠다 해서 그거 이제 회사를 바로 차리시고 대량 생산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빵에다 쓸 생각까지는 못했고 그 사과를 처음에 비닐봉지에 담아서 판매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백클로저라는 이름으로 그 가방을 묶어준다라는 의미로 해서 대량 생산을 했고요. 그 회사가 퀵록이라는 회사인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 브레드 클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발상머리는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나도 오늘부터 진짜 곳곳에 뭐 내가 발명할 거 없나 하면 절대 안 떠오릅니다. 이거. 그냥 애꿎은 플라스틱 신용카드만 계속 자르고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중식당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거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식당 보통 이제 룸을 예약하면 그 이제 테이블 중앙에 원형 돌림판이 있어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이렇게 돌림판 돌려가지고 이제 갖가지 요리들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정식 이름이 따로 있나 보네요. 네,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 저 회전하는 식탁에 원산지가 어딜 것 같으세요? 원산지? 네. 일단 중식당이어서 중국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딱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힌트가 돼서 이름부터 말씀드리자면 레이지 수잔입니다. 레이지 수잔. 게으른 수잔이란 뜻이죠. 굉장히 서양 색채가 짙네요. 네, 그러니까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원산지가 미국입니다. 아, 진짜? 네, 이게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게 회전 테이블 덕분에 이렇게
식탁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사를 다 이렇게 자기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옆에서 그 시중을 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중을 들 필요가 없어져서 게을러진 하녀, 수잔. 그러니까 그때는 수잔이라는 이름이 좀 대표적인 이름이었나 봐요. 예. 영희, 철수처럼. 예. 그래서 게을러진 하녀를 가리켜서 레이지 수잔. 그러니까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계급 차별적인 부분이 있지만 예. 뭐 그 유래는 그렇다. 당시의 유래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센스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그 센스라고 하니까 제가 이걸 온라인에 연재했을 때 댓글 하나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빵 터졌거든요. 뭐죠? 이게 아마 그 댓글 다신 분이 아마도 충청도 분이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댓글에서 그 억양이 바로 이렇게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예. 그 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그거 판빙빙이잖아. 판빙빙 돌아가는 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판빙빙.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졌다. 이건 내가 못 이기겠다. 판빙빙 착착 감긴다. 착착 감긴다. 레이지 수잔보다. 네, 이걸로 이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너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네. 예. 네. 저게 없었으면 진짜 종업원 분들 내지는 약간 회사 막내급 직원들이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막 나눠줘야 되고. 정말 예. 눈에 훤합니다. 그리고 뭐 혹시 뭐 레이지 수잔 관련해서 또 덧붙이실 얘기가 있나요? 네. 예. 일단 미국에서 시작한 게 왜 중식당에 갈지 이 유래를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레이지 수잔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물건입니다. 그 이름이 최초의 그 광고 같은 문헌에 등장하는 게 1900년대 초기예요. 근데 더 역사를 더 깊게 가보면 18세기 유럽이나 19세기 미국 건국 초창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 옛날에는 이름이 달랐어요. 옛날에는 그 레이지 수잔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요. 덤 웨이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덤은 그 멍청한 덤인가요? 아니요, 그 조용한. 조용한. 네. 그래서 덤앤더머도 있지만 네. 그 조용한 종업원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18세기 유럽에서는 그 여러 층으로 된 쟁반에다가 이제 음식들을 여러 개 올려놓고 서빙을 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바퀴가 달려 있는 회전판이 달려 있는 그런 테이블이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덤 웨이터인데요. 그걸 이제 미국으로 최초로 갖고 들어온 분이 좀 예상 밖의 인물인데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진짜로? 네. 제퍼슨이 나오네. 예. 예. 토머스 제퍼슨이 그 저녁 식사 같은 중에 방해받는 걸 정말 싫어했다고 해요. 이제 옆에서 괜히 이제 종업원이나 하인이 와서 이렇게 음식을 막 놓고 하면 대화가 끊기고 그 자기가 방해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최대한 좀 안 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다 보면 이 덤 웨이터가 좀 필수적으로 있었어야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좀 강박적이었냐면 이분이 대단한 건축가이기도 했는데 본인이 직접 설계한 몬티첼로라는 저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도 그렇고요. 집안에다가 이런 온갖 장치들을 다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덤 웨이터는 물론이고 회전문이 있는데 회전문에 이렇게 선반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문을 쓱 돌리면 그 하인들이 거기다 음식을 올려놓고 좀 스케일 큰 덤 웨이터네요. 네, 그다음에 쓱 돌리면 다시 이제 하인들하고 마주칠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장치들을 다 많이 해놨어요. 근데 아무리 방해받는 게 싫다고 해도 너무 좀 지나치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엄청난 내향인인가? 아인가?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이게 토머스 제퍼슨이 그 미국 건국 초기에 주역 중에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의 자유, 권리 이런 걸 굉장히 주창하셨던 분이고 노예제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근데 좀 모순적이게도 이분이 노예제를 반대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흑인 노예 여럿을 거느렸던 대농장주의이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런 대저택을 당연히 운용하려고 한다면 많은 하녀와 하인과 노예가 있어야겠죠. 근데 좀 생각해 보시면 막 오찬을 합니다.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손님들을 와서 야, 나 이거 노예제 아닌 것 같아. 야, 이건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 거룩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녀가 막 노예가 와서 막 이렇게 흑인 노예가 와서 막 음식 나눠주고 이러고 있으면 머쓱하잖아요. 이게 자기 말에 모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과 이게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안 보이는 쪽으로 했다는 얘기가 그럴싸하다, 있습니다. 이거. 근데 제가 단순히 어떠한 한 사람의 가설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요. 이게 몬티첼로라는 이 대단한 대저택이 워낙 대단한 이 문화유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돼 있고 그 미국 5센트짜리 동전 보면 뒷면에 새겨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유명한 저택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홈페이지가 있는데 네.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네. 그 홈페이지에서 얘기해요. 거기 나와요. 노예 안 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땅땅 이렇게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신빙성이 확 올라가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모순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제 그건 좀 지나가고 더 메이터가 그 이후에 알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레이지 수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지금의 저희가 레이지 수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형이 될 수 있는 발명품이 하나 특허가 출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랑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되거든요. 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꽤 유행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없어졌죠. 좀 유행이 점점 끝나가고. 네. 그리고 1950년이 됩니다. 1950년이 됐을 때쯤이면 이미 이건 생겨난 지 50년, 60년이 오래됐어요. 된 거니까 예. 구닥다리예요. 네. 우리로 따지면 거의 뭐 자개장 같은 느낌이에요. 예.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아무도 안 쓰고 있었는데 미국의 그 한 중국계 미국인 분이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중국 레스토랑을 연 거죠. 차이나타운에. 예. 그러면서 이 잊혀진 레이지 수잔을 다시 부활시켜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식탁에다가 예. 이렇게 그 세팅을 해놓은 거죠. 지금 아마 참고 자료 사진으로 나가는 게 네. 그때 그 당시에 그 중식당의 그분이 설치한 건가요? 풍경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획기적인 이제 다시 부활한 레이지 수잔에 대한 이제 인기가 대단해져 가지고요. 중식당 이게 차이나타운이 있는 모든 나라에 다 이게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사실 차이나타운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잖아요. 다 있죠. 예. 다 다가고 이제 이게 역으로 중국 본토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러네. 진짜 네. 역으로 갔네. 예. 그래서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 수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석을. 그렇죠. 그게 역사적인 정상회담 자리잖아요. 네. 거기에 보시면 만찬장에서 그 닉슨 대통령이 그 특유의 이런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막 이런 표정으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근데 그 앞에 레이지 수잔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 베이징 떡 드셨을 때 그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 레이지 수잔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그 당시가 굉장히 냉전이라는 이런 이념으로 이렇게 동서가 딱 갈라져 있었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 이 어떤 편리한 물건은 이 어떤 견고한 이데올로기, 이념도 넘어서서 국경을 넘어서 레이지 수잔의 동그란 모양이 어떤 화합을 또 상징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편리한 물건은 이념이나 이런 것도 상관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또 이런 역사와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아볼 수가 있네요. 판빙빙이 제일 좀 감기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리고 약간 중국집 나가기 전에 그것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름 알아요. 근데 기본 밑반찬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단무지랑 같이 단골로 나타나는 저거, 짭짜름한 맛의 저거. 네. 짜샤이. 오, 아시는데요? 네, 저거는 저 먹을 걸 좋아해서 그러나 알고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름을 모르면 그 주문할 때 좀 곤란하잖아요. 저 여기 좀 더 주세요. 뭐 반찬 좀 더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이름을 알면 좋죠. 근데 아마 이제 워낙 대중화가 돼서 이제 이름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정확한 이름은 자차이라고 하고요. 자차이. 네, 아까 말씀하신 짜사이라는 발음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 네, 자차이는 한자로는 착채라고 씁니다. 그 착자는 짤착, 그다음에 채는 나물채.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게 원재료가 그 중국 쓰촨 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그 청채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중국 발음은 칭차이터우라고 하고요. 그 자체로 자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갓의 일종인데요. 이게 줄기 부분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그 매끈매끈한 브로콜리를 닮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울퉁불퉁한 공처럼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다가 깨끗이 씻어서 소금에 절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채를 잘 썰어서 꽉 짭니다. 물기를 꽉 짜면 그럼 우리가 먹는 그 오독오독한 식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아까 제가 짤착자라고 했잖아요. 그 짜다라는 표현도 여기서 나온 거고요. 이제 그 상태로 잘 포장이 돼서 가정이나 음식점에 이제 판매가 된 다음에 그거를 설탕, 뭐 식초, 고추기름 같은 걸로 이렇게 묻혀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자차이 무침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먹는 그 자차이가 되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요. 자차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치랑 가장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렴하고 그다음에 누구나 먹고 저 흔하게 먹나 보네요. 중국 네, 즐겨 먹는 밑반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밑반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소득에
소득의 차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겨 먹는 밑반찬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 자차이를 통계 자료의 지표로도 활용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차이 인덱스라고 해서요. 물가 이런 거? 그 물가는 아니고요. 네. 그 자차이가 대표적인 브랜드가 몇 개가 있는데요. 네. 그 자차이의 판매량만 봐도 대략적인 인구의 이동, 네. 그렇겠네. 그다음에 네, 인구의 이동이나 도시화 정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안 합니다. 먹는 집이 거의 없으니까. 네, 안 먹는 집도 없고 지위 고하도 막론하고 소득 격차도 상관없는 누구나 먹는 음식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지방 정부에서는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인구 조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자차이의 판매량을 가지고 인구 통계적인 활용을 해서 정책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 재밌다. 자차이 인덱스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거는요. 우리 이제 커피 테이크아웃 할 때 이거 챙길까 말까 늘 고민하게 되는 그 아이템인데 약간 좀 저는 빨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빨대같이 생겼는데 빨대치고는 너무 좀 납작하게 눌려있는 저건 뭡니까 정체가? 이름이 뭔가요? 네, 저는 씹스틱이라고 합니다. 씹스틱. 네, 씹스틱. 빨아들이다 씹. 네, 맞습니다. 홀짝거리다, 조금씩 마시다 할 때 그 영어 단어 씹과 그다음에 막대, 지팡이 등을 뜻하는 스틱을 합친 거고요. 그게 빨대처럼 관 모양이 뚫려 있고 그다음에 가로의 중앙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팔자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가장 특징적인 건데 이게 자주 쓰는 영어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해당 단어로 검색하셨을 때는 좀 검색하기 어렵고요. 주로 커피 스틱이라고 명칭하시는 것 같아요. 커피 스틱. 네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구멍이 있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빨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아닌가? 분도 많이 계시고 야 이걸로 빨아봤자 별로 나오지도 않고 젖게 아니야? 그냥 젖는 용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둘 다 가능은 해요. 근데 애초에 이름 자체가 홀짝거리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홀짝거리는 용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혹시 저걸로 뜨거운 음료 드셔보셨나요? 네. 드실만 하시던가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구멍을 작게 만들어서 뜨거운 게 좀 적게 들어오게 만든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양쪽으로 돼 있으니까 표면적이 넓어서 올라오면서 좀 식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래서 저는 핫 음료용 빨대인 줄 알았어요, 저게. 근데 우리나라 커피가 조금 뜨겁게 서빙되는 경향도 있고 저거 그냥 무턱대고 드셨다가 입천장 바로 그렇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긴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커피 스틱을 보면 실제로 경고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해요. 빨아드시는 용도가 아닙니다. 진짜로? 뜨거운 음료를 드실 경우에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뭐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표현도 있을 정도예요. 그럼 젓는 용도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는 조금씩 먹으니까 상관없어라고 하면 빨대로 쓰실 수는 있는데요. 자기 마음이죠. 네, 자기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괜히 이걸로 했다가 빨대라며! 라면서 먹었다가 나 입천장 다 데우는데 어떡할 거야. 책임져야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럼 구멍 왜 나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은근히 젖개파가 많아요. 빨대파 말고. 젖개파가 논리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젖개파의 논리를 보면 이게 만약에 그 관 모양인데 그 안에가 꽉 차 있으면 재료값이 많이 들잖아요. 재료값을 아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질량을 썼을 때 둥근 막대 모양보다 관 모양이 더 강도가 셉니다. 버티는 힘이. 버티는 강도가. 아시는 파이프 같은 걸 보면 이게 세잖아요. 그게 있고요. 세 번째로 이게 쓰는 재질이 폴리에틸렌이 보통 주로 쓰는 재질인데 물보다 비중이 가볍거든요. 그럼 떠요. 근데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액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라앉게 되죠. 굉장히 좀 공학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 젖개파의 논리가 확실히 좀 더 세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 빨대파가 약간 요즘에 힘을 못 쓰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명칭은 씹스틱. 네, 맞습니다. 커피 스틱 요 정도 말하면 된다. 그리고 저 가끔 그거 달라고 할 때 있거든요. 그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좀 먼 거리 이동해야 될 때 이게 넘쳐 흐를까봐 거기 구멍 부분을 막아주는. 네네네. 뭐 저 항상 커피 그 구멍 막는 거 주세요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것도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커피 그 뚜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커피 뚜껑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커피 뚜껑의 이름은 커피 리드라고 합니다. 그게 커피 뚜껑이죠. 네, 그렇죠. 리드 자체가 뚜껑이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걸 온라인에 연재했을 때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굳이 왜 영어로
굳이 왜 그러셨나요? 제가요? 제가 믿음 붙인 건 아니어서요. 네. 네. 그 이제 커피 리드에 보면 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먼 거리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좀 걸어야 될 일이 많을 때 여기로도 또 커피가 셀 수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 이렇게 막아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스플래시 스틱이라고 하고요. 좀 멋있다 뭔가. 스플래시 스틱. 말 그대로 이제 넘쳐서 첨벙하는 걸 막아주는 용도인데요. 최초에 시작한 거는 이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이제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그런 웨브사이트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고객의 소리 같은 거죠. 거기서 한 고객이 이거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뚜껑을 막아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걸 시범적으로 운용을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명칭을 다 말해도 되는지 괜찮습니다. 모르겠네요. 예, 말씀. 스타벅 땡 거기서 이제 보시면 단순히 플러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젖게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많은 커피 전문점에서 우리도 저런 거 하자라고 해서 이제 스플래시 스틱은 이제 스타벅 땡의 고유 명사고요. 근데 이제 커피 플러그, 뭐 시폴 플러그란 아까 얘기했던 씹스틱처럼 이게 마시는 구멍을 시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는 커피 플러그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가면 저거는 알아두면 좋겠다. 스플래시 스틱 하나 주세요 하면. 근데 요즘에는 그 ESG 경영 때문에 플라스틱을 좀 아끼자라는 의미에서 저게 좀 많이 안 쓰이고 있는 추세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벅 땡에서도 아마 저게 지금은 보기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다음 그거 사진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건 이제 일식에서 이제 초밥 같은 거 배달시키거나 이럴 때. 저 뭐라 그래야 돼요? 저 풀이라 그래야 돼? 뭐 색종이라 그래야 돼? 약간 그 풀처럼 생긴 종이. 저거 뭐라 그럽니까, 저거? 저것도 이름이 있습니다. 바란 혹은 바랑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라서 발음이 좀 중간 발음이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한국에서는 인조 대입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조 대입. 네. 근데 이제 장식의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밥끼리 이제 특히 배달 초밥을 시키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맛끼리 섞일 수 있단 말이죠. 파티션처럼. 그래서 파티션처럼 좀 서로 구분해줘서 섞이지 않게 해주는 용도.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반찬하고 맛이 섞이지 않게 분리해주는 용도로도 쓰고요.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초록색으로 딱 꽂혀 있으면 뭔가 좀 약간 좀 더 신선해 보이고, 그다음에 좀 뭐라 그러죠? 입맛도 좀 식욕도 좀 돋구니까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건데요. 근데 바란이란 이름이 왜 생겼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전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연상되는 바가 없으니까요.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려면 염란이라는 식물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엽란이요? 염란인데요. 우리나라 이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랑 거문도 정도에서만 발견되는 남쪽 지방에만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 염란을 하란이라고 부릅니다. 하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염란의 잎이 굉장히 넓고 커요. 그래서 그 잎을 잘 잘라다가 장식용으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장식용으로 쓰는 이파리를 살아있는 식물의 생 이파리를 쓰려고 하면 얼마나 귀찮은 일이 많겠어요. 그 수급 문제도 있고, 뭐 겨울 되면 어떡할 거며,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또 따로 식물을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한 플라스틱 대용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인조인간 하듯이 인조하란이 된 거죠. 근데 일본어 발음 중에는 연탁 현상이라고 해서 합성어가 있을 경우에 뒤에 말의 첫 발음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하란이 인조바란이 됩니다. 정확한 일본어 발음은 진조바란인데 그러니까 바란이 됐는데 여기서 딱 멈췄으면 괜찮은데 또 귀찮은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인조를 떼버립니다. 그래서 인조가 뗐으면 사실 여기가 바란일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인조가 핵심 정보인데. 인조가 핵심 정보인데 인조를 떼버리면서 바란만 덩그러니 남아요.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남았는데 그게 이제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식물이 아닌데 이게 염란이야, 뭐 바란이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직관적인 이름으로 처음에 수입해 오신 분이나 이분이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조 대입이다. 인조 대입으로 하자. 근데 대나무잎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양이 안 저렇거든요. 대나무잎은 이렇게 얇고 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양인데. 푸바오 저런 거 안 먹던데. 근데 그냥 첫 분이 그냥 단추로 그렇게 꿰인 거예요. 대입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별 생각 없이 초록색이니까 인조 대입이라고 치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 쭉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뭐 바라는 그렇게 좀 서로 이해하는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네. 인조 대입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네. 예.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진짜 이것까지 어떤 이름이 따로 있을 줄은 정말 몰랐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소주병 뚜껑을 이제 따면 이제 뚜껑이 이제 꼬리처럼 이렇게 말려서 길게 생기지 않습니까? 저 이제 대학생 때 뭐 게임하면서도 저걸 이용하기도 하는데 술 게임에 많이 쓰죠. 네. 저 뚜껑 꼬리 부분도 명칭이 따로 있다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이름이 네. 뭐죠 일단? 네. 일단 이름은 스커트라고 합니다. 스커트? 저희가 치마 할 때 그 스커트가 맞고요. 제조 현장에서는 간단하게 링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네. 일단 보시면 음료수 뚜껑 아랫부분에 이렇게 삥 둘러져 있는 게 그 약간 치마 같은 형상이기도 하고요. 저건 굉장히 짧은 편이지만 소주병 같은 경우는 그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좀 그 알루미늄 뚜껑으로 스크류캡으로 되어 있는 와인병 보시면 스커트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병 목을 거의 채울 정도로.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건 롱 스커트. 그렇고 진짜로? 네네. 근데 이게 왜 이게 굳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뭐 용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있어요? 네. 이거의 정식 명칭을 아시면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이게 특허 문서 등에서는 개봉 확인 밴드라고 부릅니다. 개봉 확인 밴드? 네. 영미권에서는 시큐리티 링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개봉을 해야 저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주병 뚜껑처럼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까드득하고 여는 그 스크류캡의 형태를 정식 명칭은 ROPP 캡이라고 합니다. 그게 롤온 필터 프루프, 그러니까 절취 방지, 그다음에 미변조 방지 뚜껑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면 생각해 보시면 뚜껑을 열면 스커트가 자동으로 분류가 되죠. 그렇죠. 분리가 되면서 딱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뚜껑은 나오고 스커트는 남아있거나 아니면 뚜껑에 딸려오거나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 술은 한번 열렸던 거구나를 알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술의 내용을 위변조하거나 빼돌리거나 특히 양주같이 비싼 술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음식에 장난칠 수도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음식물의 개봉을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그게 되고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서 또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탄산음료나 커피 음료를 보면 똑같은 구조인데 그거는 병에 남아 있잖아요. 그 밴드가 안 떨어져 나갑니다. 맞아요. 뚜껑만 따로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주만 왜 유독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는 그 재활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요? 네. 그게 혹시 소주의 원가가 얼마인 줄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소주에서 세금이 되게 많이 붙잖아요. 세금을 다 떼고 나면 한 병에 한 550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소주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220원 정도 됩니다. 2023년에 한번 인상됐거든요. 그러니까 550원 중에 220원이면 상당히 높은 40%. 비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공병을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주병을 보면 다 색깔이랑 크기가 통일되어 있는 이유가 제조업체들끼리 협약을 맺어서 우리끼리는 이거 돌려 쓰지 각자 쓰자. 각자 쓰지 말고 같이 쓰자. 재활용해서 공병으로 세척해서 쓸 때 니캉 내캉 같이 쓰자. 진짜로? 공용병으로 씁니다. 맥주도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만약에 병목에 그대로 링이 남아 있게 되면 안 되죠. 이게 재활용 단계가 더 복잡해지고 더 인력이 투입돼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업체 측에서는 잔류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재활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이 스커트가 떨어져 나오게 이 조작이 돼 있어서요. 열면 자동으로 딱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거고요. 한 2020년경에 우리나라 한 소주 업체에서는 잔류링이 그래도 많이 생긴다. 더 잘 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양쪽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소주를 보시면 뜯으면 저게 이제 황비용처럼 한 가닥이 아니라 그 말갈량이 삐삐처럼 양가닥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요새 그래요. 네네네. 그게 이제 바로 재활용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취지가 좋네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재활용을 더 친환경적인 부분이니까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이제 스커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혹시 뭐 대학생이나 이렇게 게임 하실 때도 뭐 스커트 게임 해볼까? 이런 식으로.
별로 좋은 반응은 못 얻을 것 같긴 한데 교우 관계에 좀 약간 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너무 재밌네요. 정확한 이름보다는 그거라고 주로 불리는 것들, 그것의 이름을 오늘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상천외한 그것들, 그 이름과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 홍성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